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민법 제대로 배우자 민법천국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통해서 32회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참고 자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단원별 문제 구성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크게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기본소득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올해도 이례적이지 않게 일반적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 문제 배정이 됐고, 문항수는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로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제 출제 그 예시안에 적합하게 문제 구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앞쪽 문제는 좀 평이한 문제가 많았는데 뒤쪽에 까다로운 문제가 좀 많이 배치가 되어서 뒤쪽에 가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좀 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 특성상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앞쪽이 어려우면 되려 뒤쪽에서 놓치는 문제가 많아지는데 앞쪽이 좀 쉬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문제 형식별 구별인데,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민법 문제는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 그리고 박스형 문제, 그리고 틀린 것 옳은 것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 지문,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형식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박스형 문제 안에는 이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그건 이제 박스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거법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되는 거니까 유형을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가 과거에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올해는 좀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가 50%대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가 조금 비중이 늘어나는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스형 문제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 좀 특징이 지문을 과거에는 이제 박스 안에 5지문 정도 넣었었는데 최근에는 3지문 또는 뭐 4지문, 평균 4지문 정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아요. 4지문 정도 들어가고 선별해서 소거법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박스형 문제는 이제 내용만 잘 숙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박스형 문제에 대한 소거법 훈련을 충실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단답형 지문은 대략 한 8% 정도 비중이에요. 8%면 이제 한 3문제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근데 민법은 이제 단답형 지문, 그러니까 뭐 다음 중 무엇을 골라라 이런 단답형 지문은 과거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에 비해 봤을 때는 단답형 지문이 3문제라는 거는 제법 좀 올해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에서 정답을 빨리 고르는 게 시험에서 굉장히 필요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문 문제랑 사례 문제. 지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틀린 것 고르시오든 옳은 것 고르시오든 판례나 조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그 자체로 파악하게 하는 문제고요. 사례 문제는 소위 가불병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 비중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가 38% 정도 출제가 됐고요. 숫자상으로는 15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13개에서 17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15개 정도 내외로 이제 사례 문제를 내겠다는 어떤 트렌드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민사특별법 문제 6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5문제나 사례 출제가 되면서 시간이 몰려서 마지막에 온 학생들이 민사특별법 문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서너 문제 정도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문제가 난이도도 높고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뭐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하나 정도, 하나 내지 2개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좀 올해는 특별법이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사례, 뭐 계약 성립 사례라든가 뭐 저당권 사례도 그렇고요.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형식을 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용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 성립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 시험이 20회 이후로 계약 성립 사례 출제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작년하고 올해 변리사 노무사에서 이제 계약 성립 사례가 빈발을 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시험도 과거에 이제 20회 문제 유사 형식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시험에 물어본 내용대로 날짜 놓고 계약 성립 일자 찾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 문제의 트렌드라든가 또는 이제 문제 출제 트렌드 같은 것은 분명히 민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른 시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의 트렌드를 분명히 보고 우리 시험을 좀 예측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뭐 그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학생분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지시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사례를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충분히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례 관련해서 좀 특이한 부분은 출제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봤던 사례들이 있어요. 뭐 이중매매 사례라든가, 뭐 미등기 전매 사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사례들이 뭐 정형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사례들이고요. 다만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무효저당권, 위조 서류를 위한 무효저당권 사례라든가, 또는 양자간 명의 신탁인데 배우자라고 해놓고 다시 또 무효로 이렇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을 넣어가지고 무효명의 신탁, 양자간 무효명의 신탁 사례 같은 것들은 출제를 자주 안 하던 사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 사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신종 사례들을 많이 좀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외워서 그냥 늘 풀던 대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 물론 시험에서 써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새로운 사례들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한두 문제 정도는 준비를 통해서 자기가 읽고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어야 되는 시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유사 패턴이랑 이제 새로운 유형 문제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좀 방금 전에 사례 문제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재구성해서 내는 사례나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출제 소스가 되겠고요. 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60점 맞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 안에 기출지문으로 답을 고르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 다른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라든가 또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지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배치를 함으로써 기출문제로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에서 확률이 낮아지게 만드는 뭐 이런 출제 구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소스다. 하지만 기출문제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있다 보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자,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을 좀 읽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기출문제의 단어들, 키워드들을 소스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지 어떤 이해 과정 없이 그냥 기출문제를 외우려고 하면 똑같이 나와주는 문제가 정답으로 올 때에만 그때에만 기회가 있지 그 외의 경우에는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뜨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요즘은 내지 않는 오래된 이론 뭐 학계에서 학설상으로만 논의하던 이론이라든가 또는 뭐 과거에나 출제를 하던 단답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뭐 어떤 내용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순함기를 물어보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단답형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출제에서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지문들인데 그런 출제들이 좀 몇 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과거의 문제를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온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완전히 배제를 하시기보다는 과거의 기출문제들로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들도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대략 한 11월, 1월달, 2월달, 뭐 3, 4월까지도 괜찮아요. 좀 읽을 수 있게끔 섭렵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이제 대응해 나가는 것은 그건 이제 한 5월달, 7월달부터 이제 실전용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도 괜찮겠고 만약에 과거에 이론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출제가 되거나 했을 때 뭐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 이론 개념에 갖춰져 있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지문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숙지는 할 수 있는 실력을 1, 2월, 3, 4월에 좀 키워두는 것이 7, 8월, 9, 10월에 가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사례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읽고 관계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사례 문제는 당사자가 여러 명 나왔을 때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지를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법학의 기본인 건데 그냥 외우기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있다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을 때는 아예 또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례를 접근하는 태도, 이 사례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고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제3자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같이 어떤 사례에서든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놓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최신 판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문 5월 달에 그 판례 변경이 있었던 공유 관련해서 소수 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인도 청구, 공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 판례가 하나 정답 아닌 지문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 영향인지 최신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요한 갱신요구권 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출제에서 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가 상당수 많은 비중 차지하거나 또는 올해 이제 묵혀두었던 갱신요구 제도가 또 민법의 또 중요한 한 문제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그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 제도는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차고 쪽에 담보 책임이랑 차고 취소가 공존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라든가 하는 부분은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읽어가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믿고 출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출제가 된 문제들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난이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난이도 종합평가, 이제 문제상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이제 난이도 하라고 하면 1분까지 시간 쓸 것도 없이 한 30초, 빠르면 한 5초, 10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하여간 내용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혼란의 여지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이런 늘 나오던 문제들, 대략 한 20문제, 5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는 좀 해야 되겠고, 함정 지문이 하나씩 섞여는 있는데 정답이 아주 쉬운 쪽에 있다던가 또는 이제 함정 없이 그냥 내용만 숙지가 되면 문장이 좀 길어서 그렇지 할만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들 대략 한 난이도 중짜리로 구분을 했는데 대략 한 10문제 정도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짜리 문제하고 제외 대상으로 제가 더 분류를 했는데 이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문제는 난이도 상짜리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근데 난이도 상짜리 문제 중에서도 좀 풀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무효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그리고 명의신탁의 기본기를 잘 다졌다라고 하면 중간생략형이나 계약형이 안 나온 건 좀 특이한 현상이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좀 다루어 갔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그 임대차 사례도 이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원리만 잘 알면 사례로 처음 나왔다 하는 것이고 또 정답이 늘 나오지는 않던 비용 관련 부분에서 정답이 걸렸기 때문에 좀 선택에 확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제외할 것까지는 아닌 문제예요. 시간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고 제가 제외 대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무효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사례 관련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사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사례란 말이죠. 물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 기간이 단기간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욕심을 내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험 균형이 안 맞고 시간 부족 현상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충분히 남은 분들에 한해서만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시험 중간에 만났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례니까 보자마자 바로 포기,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출제자가 이건 좀 너무했다 할 정도로 시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을 좀 섞어놓고 그걸 답으로 한다든가 또는 어떤 교재라든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학습적인 도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례를 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지연배상에 이자가 붙는 시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험 범위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답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1년을 공부하는 중개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이야 거의 풀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선별을 해서 높은 확률로 찍어줄 수도 있겠고
다른 지문들을 다 제거하고 답을 맞추는 학생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뭐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대략 한 비율상으로 한 1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5% 정도라면 6문제 정도인데 6문제면은 참 많은 비중이라면 많은 비중이고요. 좀 적은 비중이라면 적은 비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6문제 정도의 좀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출제자는 매년 해왔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6문제를 버렸다고 해도 또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좀 합격이 가능한 게 이제 우리 시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제외 대상 문제에 붙잡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이런 제외 대상 문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제외 대상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은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건드리지 말고 다른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올해는 좀 어려웠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이고 작년보다는 분명히 좀 많이 어려웠고 평년 수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좀 약간 범위를 벗어나거나 좀 사례 문제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다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하짜리 문제와 중짜리 문제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75% 정도 맞출 수 있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60점은 좀 넘길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난이도 상짜리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남겨서 풀 것인지 그리고 난이도 하짜리를 얼마나 잘 마감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을 철저히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마치고요. 올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해설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입니다. 네, 79번 A형 기준으로 79번 문제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법부 사례 문제인데, 자,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다반으로 이제 2번, 자, 여기 디귿번만 선택해라 이렇게 공지가 났고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시험 보는 당일에 가다반 나오기 전에 문제를 이제 해설을 만들고 할 때 정답을 그때 4번으로 선정을 했던 저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다반은 이제 2번, 그리고 저는 이제 4번으로 생각을 했던 지문인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건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자, 니은번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은 갑소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겠죠. 자, 인도민 사업자 등록 마쳤습니다. 그럼 대항력 다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보면은 이 제3자가 어떤 제3자인지에 대해서 전혀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기업권은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서 대항력이 없는 게 당연하겠고요.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가장 뭐 논란의 여지 없는 완벽한 지문입니다. 이제 문제가 된 니은번인데요. 자, 니은번은 일단 폐업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획번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이제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근데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또 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의 대항력은 사라졌지만 자, 여기 앞에서 대항력은 사라졌지만 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문장에서 가다반과 마찬가지로 정답을 2번으로 설정을 하려면 그러면 제3자가 누군지를 언급을 정확히 해줬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출제자가 이 부분에서 잠시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출제자는 당연히 이 중간에 껴있는 제3자를 가정해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에서 이 제3자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줬어야 돼요. 자, 처음에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했을 때 이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면서 깨지겠죠. 자, 종전의 대항력은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시점에 가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 제3자가 있었을 때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제3자가 저당권자였고 저당권자가 이 지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 새로운 대항력으로는 선순위 저당권에게 대항을 못하고 경매를 하게 됐을 때
자, 이제 임차인은 임차권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지문에는 저당권자인지 매수인인지, 또 저당권자라면 새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만약 저당권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더라도 대항력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임차권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고요. 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니은번을 제외시키고 답을 2번으로 하려면 이 제3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써주거나, 또는 자, 이 대항력이 취득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기 전에 있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든가, 적어도 이 정도의 언급을 문제에서 해 주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자, 지금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는 얼마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니은번 지문은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될 때 좀 섬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저는 4번으로 이렇게 최초에 공지를 했던 건데, 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제 2번으로 공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그럼 정답을 가답안에서 이렇게 바꿀 거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관행적으로 가답안에서 공지했던 이 2번이라는 정답을 자,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해서 4번으로 바꾸게 되면 2번에 체크를 해서 합격인 줄 알고 있었던 일부 학생들이 답이 바뀌면서 불합격으로 바뀌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실수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뢰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답을 번호를 바꾸는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4번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생겨나는데요. 자,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여기 니은번 지문이 있죠. 여기도 니은번 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또 니은번 지문이 없죠. 여기 니은번 지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 지문은 대항력이 있는 지문이니까 그럼 니은번 지문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 물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기억번도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거를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2번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만약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기억번 지문을 잘 지우고 4번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4번으로 쓴 사람만 맞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으로 공지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2번을 맞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니은번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을 배제시켜가면서 복수정답 2번, 4번만 인정한다. 이거는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든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좀 조심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답을 또 4번으로 교체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니까 모두 정답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4번이 답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는 대략 예상이 가는 부분인데 실제 사건에서 아무래도 자, 이 새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저당권 있는 케이스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출제자가 책임을 지고 모두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치렀는데 이 관리 미흡이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지금 기출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기본기를 잘 다지고 시험용으로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0일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